새벽 3시였어요. 병원 복도 불빛이 낮게 윙윙거리고 자동문 센서가 바람 소리처럼 숨을 쉬던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중서부, 눈이 오면 도로가 먼저 멈추고 사람도 그 다음에 멈추는 동네예요. 저는 그 작은 병원의 IT 담당자입니다. 직함은 멀쩡한데 현실은 온갖 일을 다 붙잡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프린터가 말을 안 들으면 제가 가고요. 의료기기 네트워크가 삐끗하면 제가 뛰고요. 야간에 서버가 경고를 뿜으면 제가 일어나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함께 하고 싶어요. 구독, 좋아요,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랍니다. 그럼 지금 사연을 시작할게요. 휴대폰이 진동을 3번 길게 울렸어요. 잠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그대로 굳었습니다. 콜이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간호사 매건 목소리가 찢어지듯 떨렸어요. 지금 응급실인데요. AI 판독이 멈췄어요. 매건은 숨을 한번 삼키고 말을 더 빠르게 쏟아냈습니다. 화면이 얼어붙었고요. 결과가 안 떠요. 아까부터 대기 중인 영상 검사도 쌓여요. 저는 몸을 일으키면서도 이미 머릿속이 계산을 시작했어요. AI 판독 시스템. 우리 병원이 가진 사람이 부족한 현실을 억지로라도 견디게 해주는 마지막 지지대. 야간에 방사선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서 이 시스템이 실질적인 첫 번째 눈 역할을 했습니다. CT가 들어오면 우선순위를 잡아주고요. 급박한 이상 징후가 있으면 경고를 띄워주고요. 응급의학과 의사가 결정을 내릴 때 지금 여기에서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보여주는 역할이었죠. 어떤 날은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계가 아니라 사람 한 명이다. 그만큼 병원은 인력이 늘 모자랐고 사람의 자리를 시스템으로 메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그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요. 매건 잠깐만요. 저는 침대 옆에서 노트북을 낚아채며 물었습니다. 지금 오류 메시지 뭐라고 떠요? 매건이 화면을 읽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비스 연결 불가 같은데요. 그리고 화면이 회색으로 멈췄어요. 새로 고침 눌러도 그대로예요. 전원은요? 전원은 들어와요. 근데 결과가 갱신이 안 돼요. 아예 멈춘 것 같아요. 저는 급히 바지를 입고 신발끈도 제대로 묶지 못한 채 현관을 나섰습니다. 집 밖 공기는 차갑게 갈라져 있었어요. 주차장에 쌓인 눈이 발 아래에서 바삭 소리를 냈습니다. 차 시동을 거는 동안 손가락이 잘 안 움직였고 그 와중에도 머릿속엔 질문 하나가 박혀 있었어요. 왜 지금이냐? 그리고 어떻게 다시 살리냐? 병원까지 가는 길은 길지도 않았지만 그날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신호등이 바뀌는 몇 초가 사람 생명처럼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땀이 배는 걸 느꼈습니다. 차 안 히터는 아직 찬바람만 내뿜고 제 호흡만 유리창에 하얗게 번졌어요. 응급실 문이 보이자마자 저는 평소보다 더 빨리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응급실은 언제나 소리가 많아요. 구급차 사이렌의 잔향, 모니터 알림음, 사람들의 발걸음, 낮은 신음, 빠른 지시. 그날은 거기에 하나가 더 섞여 있었습니다. 멈춤이라는 소리.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어떤 축이 멈춰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매건이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지금 들어온 환자 한 명이요. 의사팀이 영상 기다리고 있어요. 매건 눈 밑은 피로로 짙게 꺼져 있었고 손끝은 계속 떨렸습니다. 매건은 말끝을 삼키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요. 이거 없으면 우리 오늘 밤 진짜 무너져요. 저는 매건 손을 가볍게 떼어내며 최대한 차분한 척했습니다. 매건, 괜찮습니다. 일단 화면으로 안내해주세요. 괜찮다는 말은 사실 저 자신에게 하는 주문이었습니다. AI 판독 모니터 앞에는 응급의학과 의사 제이콥이 서 있었어요. 제이콥은 늘 침착한 편인데 그날은 턱 근육이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거 왜 이래요? 제이콥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낮은 톤이 더 무서웠습니다. 지금 영상 대기만 몇 건이에요. 우선순위가 안 떠요. 경고도 안 떠요. 제이콥은 모니터를 손바닥으로 한번 쳤습니다. 나도 아날로그로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시간이에요.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회색 화면. 돌고 있어야 할 로딩 아이콘도 멈춰 있었어요. 마우스 커서는 움직이는데 화면은 반응이 없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연결하고 내부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핑 테스트, 라우팅, 서버 로그. 눈에 익은 숫자들이 떠 있었지만 그날 숫자들은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제이콥, 잠깐만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켜고 말했습니다. 지금 시스템 자체가 다운된 건지 아니면 외부 서비스 연결이 끊긴 건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이콥이 물었습니다. 몇 분 걸려요?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이 질문이 가장 잔인한 질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몇 분이 몇 사람을 바꿔버릴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이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은 빨리라는 말에 기대지 않는 얼굴이었어요. 응급실에서 최대한은 종종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 되니까요. 저는 우선 가장 단순한 것부터 확인했습니다. 전원, 케이블, 스위치 포트. 장비실로 뛰어가면서 뒤에서 매건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 보호자가 계속 묻고 있어요. 결과 언제 나오냐고요? 장비실 문을 열자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서버팬이 돌면서 내는 소리가 익숙하게 귀를 채웠고 그 익숙함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서버는 살아있었습니다. 빨간 경고등은 없었고 UPS도 정상입니다. 저는 콘솔에 접속해 로그를 훑었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 반복되는 한 줄이 눈에 박혔어요. 연결 시도, 타임아웃, 재시도, 타임아웃.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왜 하필 지금이지? AI 판독 시스템은 내부 서버만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외부와 연결되는 마지막 구간이 있었어요. 그 구간이 막히면 내부가 멀쩡해도 결과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마라는 기대를 붙들고 있었나 봅니다. 그 설마가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응급실로 다시 뛰어가며 저는 머릿속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펼쳤습니다. 외부 서비스 장애라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입니다. 임시로 로컬 판독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지, 대체 프로토콜이 있는지. 그런데 우리 병원은 늘 최소한만 갖추고 운영해왔습니다. 예산도 인력도 시간도 항상 최소였습니다. 그리고 최소로 운영된 시스템은 위기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응급실 앞에 도착하자 제이콥이 이미 다른 환자 쪽으로 몸을 돌리고 있었어요. 제이콥이 간호사들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상은 내가 직접 볼게요. AI 없이도 판단은 해야 해요. 절차대로 가요. 누군가가 작게 울먹였습니다. 보호자 목소리였어요. 제발요, 지금이라도 빨리. 저는 그 보호자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면 흔들릴 것 같았어요.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며 제이콥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외부 연결 쪽이 막힌 것 같습니다. 제이콥이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복구는요? 저는 순간 목이 말라서 침을 삼켰습니다. 연결이 살아나야 합니다. 일단 공급사 쪽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이콥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공급사. 그 한 단어에 응급실의 골든타임이 갑자기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건이 제 옆에 서서 낮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거 우리 잘못인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매건, 대신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뭐든요. AI가 없는 동안 임시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제이콥이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것, 검사 결과, 이전 기록, 최대한 빨리 묶어서 전달해 주세요. 매건이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매건은 울 것 같은 얼굴로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더 마음 아팠습니다. 저는 공급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3시, 당연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응답이 나왔고 저는 끊지 못한 채 수화기를 쥐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한 장면만 반복됐습니다. 모니터에 멈춰 선 회색 화면. 그게 단순히 화면이 아니라 사람 한 명이 바닥에 쓰러진 모습처럼 보였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기대고 있었지? 그 질문이 목덜미를 세게 잡았습니다. 답은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돈이 없었으니까요. 뽑지 못한 야간 전문의의 자리, 메꾸지 못한 인력의 구멍을 우리는 기계에 기대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가 멈추는 순간 버틴다는 말이 얼마나 얇은지 알게 되죠. 저는 다시 노트북 화면으로 돌아와 가능한 모든 우회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캐시 초기화, 대체 서버로 라우팅 변경, 로컬 처리 옵션 확인. 그 과정에서 손가락이 자꾸 미끄러졌어요. 땀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인데도 땀이 났습니다. 제이콥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지금 환자 1명, 뇌졸중 의심이에요. 제이콥은 일부러 감정을 누른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빛이 다급했습니다. 이런 케이스에서 AI 경고가 있으면 훨씬 빨라요. 지금은 내가 직접 판독해야 하니까 시간이 걸려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이콥,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이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근데 우리 모두 최선만으로는 부족한 밤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눌렀습니다. 저는 IT 담당자입니다. 사람을 직접 살리는 손은 아니죠. 그런데 그날 새벽 제 손끝에 몇 초가 누군가의 삶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너무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멈춤을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요? 모니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고 응급실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매건은 뛰어다녔고 제이콥은 환자 곁을 지켰고 다른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버텼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연결이라는 단어 하나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연결만 살아나면 최소한 이 1명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연결만 살아나면 우리가 버티는 방식이 조금은 덜 잔인해질지도 몰라요. 저는 다시 자동응답이 떠있는 전화를 바라봤습니다. 새벽 3시. 병원이 멈춘 시간이 아니라 제가 처음으로 병원의 심장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똑똑히 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딱 하나만 또렷해졌습니다. 왜 지금이냐는 질문은 아무도 답해주지 않는다. 어떻게 다시 살리냐는 질문만이 남는다. 저는 그 질문을 붙잡고 손가락을 다시 키보드 위에 올렸습니다. 아침이 왔는데도 제 머릿속에서는 아직 새벽 3시가 끝나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응급실 모니터가 뿜어내던 회색빛이 눈 안쪽에 남아있었고 알림음의 잔향이 귓속에서 웅웅거렸습니다. 저는 커피를 2잔이나 마셨는데도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잠은 1시간도 못 잤고요. 회의는 오전 8시에 잡혀 있었습니다. 원장 브래들리, 재무팀 캐롤, 응급의학과 책임의 제이콥, 방사선과 쪽 협진 담당 몇 명, 그리고 저. 회의실은 창이 작은데 그날은 창밖 햇빛이 이상하게 날카로웠습니다. 밝은데 마음은 어두운 날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원장 브래들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상황은 들었습니다. 브래들리 목소리는 늘 깔끔하고 단정했어요. 문장을 짧게 끊고 감정을 넣지 않습니다. 그게 장점이기도 하고 어떤 날은 단점이기도 합니다. 브래들리가 시선을 저에게 옮겼습니다. 지금 결론이 뭡니까? 교체하면 얼마입니까? 그 질문이 날카로운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종이에 적어둔 숫자를 바라봤어요. 숫자는 사실이니까요. 사실이라서 더 잔인했습니다. 교체 비용은 장비와 라이선스, 설치, 검증까지 포함하면 이 정도입니다. 저는 숫자를 말했습니다. 입술이 말라서 발음이 깨질까봐 천천히 말했어요. 그런데 숫자를 내뱉는 순간 목이 잠겼습니다. 캐롤이 바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캐롤은 숫자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현실을 맡는 사람은 대부분 캐롤 같은 사람이죠. 캐롤은 손가락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 비용이면 다음 분기 예산을 다시 짜야 합니다. 캐롤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당장 처리하면 다른 항목을 줄여야 합니다. 그 말이 회의실 공기를 조금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다른 항목이 무엇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야간 인력, 장비 유지 보수, 환자 지원 프로그램, 교육. 어떤 것 하나 줄이면 또 다른 구멍이 생깁니다. 제이콥이 의자에서 조금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캐롤, 그럼 반대로 질문할게요. 제이콥 목소리는 피로로 거칠었고 밤새 쌓인 화가 얇은 천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AI가 멈췄을 때 우리가 잃는 건 얼마죠? 제이콥은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한번 눌렀습니다. 시간이요. 그리고 그 시간은 사람 목숨으로 계산되는 시간입니다.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질 때 숨소리 같은 작은 것들이 더 크게 들리잖아요. 누군가 물을 삼키는 소리,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 저는 그 순간 제이콥 편을 들고 싶었어요. 저도 어젯밤 봤으니까요. AI가 멈춘 상태에서 의사가 직접 판독을 붙잡는 그 무게를, 간호사들이 보호자에게 설명하면서 울먹이는 얼굴을, 제가 연결을 붙잡고 손끝으로 버티는 그 초조함을요. 그런데 저는 동시에 캐롤이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돈이 없으면 선택이 더 잔인해진다는 걸요. 가진 게 없을수록 하나를 살리면 하나를 죽여야 합니다. 그게 이 병원의 현실이었어요. 원장 브래들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획이 필요합니다. 브래들리는 제이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이콥, 현장의 압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병원은 무한정 돈을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봤습니다. 당신은 기술 담당입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저는 준비해온 메모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손이 약간 떨렸어요. 부끄러운 떨림이 아니라 긴장과 피로가 섞인 떨림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저는 숨을 한번 정리하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첫째, 공급사에서 복구를 완료할 때까지는 임시 절차로 운영해야 합니다. 영상 우선순위는 의사가 직접 판단하고 응급실 프로토콜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시스템 교체 또는 이중화가 필요합니다. 캐롤이 바로 반응했습니다. 이중화는 비용이 더 듭니다. 제이콥이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멈추지 않잖아요. 캐롤이 고개를 젓습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결국 유지 비용이 계속 들어요. 제이콥이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기쁨이 아니라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캐롤, 우리도 보장은 없어요. 사람도 아프고 사람도 쓰러져요. 그래서 백업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그 둘 사이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면 불이 커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제 책임을 회피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어젯밤 로그를 확인했는데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모였습니다. 내부 서버는 정상이었습니다. 문제는 외부 연결 구간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단어를 고르며 말했습니다. 즉, 우리 병원 내부만 고쳐서는 해결이 어려운 종류였습니다. 원장 브래들리가 물었습니다. 그럼 공급사 문제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캐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돈을 써도 외부가 멈추면 또 멈추는 거네요. 제이콥이 그 한숨에 반박하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장 멈춰 있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어요. 원장 브래들리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2번 두드렸습니다. 회의를 정리할 때 나오는 습관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브래들리는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다만 예산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당신이 공급사와 다시 협의하십시오. 단기 복구 일정, 대체 장비 가능성, 그리고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 오늘 안으로 보고 바랍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며 의자를 밀고 종이를 챙기고 각자 자리로 흩어졌습니다. 제이콥은 마지막까지 남아 저를 바라봤어요. 제이콥이 낮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고생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은 다 같이 했습니다. 제이콥이 고개를 조금 기울였습니다. 근데 오늘도 밤이 오겠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맞아요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에요라는 말은 더 할 수 없었고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직원 휴게실 TV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원래 뉴스에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특히 정치 뉴스는 더더욱이요. 우리 같은 작은 병원에서는 워싱턴에서 무슨 말을 하든 당장 바뀌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TV 화면 아래로 흘러가는 자막이 제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이재명 마이너스 다카이치, 나라 날아서 공급망 AI 협력. 자막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멈춰선 채로 리모컨도 없는 TV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한국 정치인 이름과 일본 정치인 이름 같은 게 같이 뜨는 것도 낯설었고 그 사이에 공급망과 AI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제 첫 반응은 아주 냉정했어요.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저는 미국 중서부 시골 병원 IT 담당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든 공급망이든 AI 협력이든 그건 뉴스에서만 맴도는 큰 단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현실은 프린터 종이와 야간 인력과 낡은 서버실 냄새였으니까요. 그런데 자막을 본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어젯밤 회색 화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AI가 멈췄다. 그 문장이요. AI는 우리 병원에서 사람 한 명 같은 존재였고 그 사람이 쓰러졌을 때 우리는 공급사라는 단어 하나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공급사. 공급. 그때는 그냥 우연한 연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지금은 상관없는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공급사 담당자에게 다시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손은 키보드 위에서 잠깐 멈췄어요.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짜증을 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들도 밤새 일을 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들도 자기 시스템이 멈춰서 난리가 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병원입니다. 응급실입니다. 환자가 기다리고요. 골든타임은 냉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단정하게, 그러나 긴급함이 묻어나게 썼습니다. 현재 서비스 연결 장애로 인해 응급실 운영에 영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구 예상 시간, 임시 대체 방안, 그리고 향후 재발 방지 계획을 ASAP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니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ASAP라는 네 글자가 그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저는 복도를 걸으며 간호사들이 약을 나르고 환자를 이동시키고 보호자를 안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 움직임은 쉬지 않았고 저는 그들 뒤에 붙어있는 보이지 않는 실을 떠올렸습니다. 그 실이 끊어지면 그 움직임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요. 그날 오후 응급실에서는 작은 혼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이콥은 AI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 말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에 가까웠습니다. 간호사들은 절차를 더 빡빡하게 지키느라 동선이 꼬였고 검사 결과 전달이 늦어지면서 불만도 늘었습니다. 저는 중간중간 서버 로그를 보며 연결이 살아나는지 확인했어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제 머릿속에서 회의실 장면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원장 브래들리의 질문. 교체하면 얼마야? 캐롤의 한숨. 다음 분기 예산을 다시 짜야 합니다. 제이콥의 날 선 목소리. 시간이요. 사람 목숨으로 계산되는 시간입니다. 그 사이에 낀 제 목소리. 외부 연결 구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돈이라는 것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는 걸 더 정확하게 느꼈습니다. 돈은 선택이고 선택은 누군가의 삶을 건드려요. 돈이 많으면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지가 줄어들고 줄어든 선택지는 더 잔인해집니다. 지금 당장과 다음 분기 사이에서 늘 사람이 밀린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 그날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밤이 되자 저도 모르게 휴게실 TV 자막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공급망 AI 협력. 그때는 그냥 뉴스였는데 이제는 마치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우리 병원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아직 단단한 확신이 아니었어요. 저는 여전히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마음을 절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대하는 게 무서웠거든요. 기대했다가 또 멈추면 그때는 더 크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한동안 핸들을 잡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불빛이 번지는 주차장 바닥을 보며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제 뭘 해야 하지?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작게 덧붙였습니다. 대체 어디가 막힌 거야? 그날 밤이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결국 사무실로 다시 올라갔어요. 집에 가도 잠이 오지 않을 걸 알고 있었고 지금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더 불안해질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 형광등을 켜자마자 책상 위에 놓인 케이블과 종이들이 낮에 보던 것보다 더 어지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메일함을 새로 고침했습니다.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새로 고침을 또 눌렀습니다. 그래도 없었어요. 저는 손바닥으로 눈을 문지르고 다시 로그를 열었습니다. 연결 시도, 타임아웃, 재시도. 똑같은 문장들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었고 그 반복이 마치 제 심장 박동처럼 일정하게 느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메일 알림이 딱 한 번, 작게 울렸습니다.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마우스를 잡고 클릭했어요. 보낸 사람은 공급사 담당자였습니다. 제목은 짧았습니다. 레이 긴급 문의. 본문은 더 짧았어요. 이번 물량은 조금 빨라질 수 있어요. 뒷단이 풀리고 있어요.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뜻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둘째 읽을 때 마음이 조금 들썩였습니다. 셋째 읽을 때 오히려 불안이 더 커졌습니다. 물량이라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람 목숨이랑 연결된 시스템인데 물량이라는 단어로 돌아오니까 이상하게 현실감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뒷단이라는 표현이 걸렸습니다. IT를 오래 했지만 뒷단은 너무 넓은 말이었어요. 서버 뒤쪽이라는 뜻일 수도 있고 공급망의 마지막 구간일 수도 있고 사람 손으로 마무리하는 공정일 수도 있죠. 저는 의자를 밀치듯 일어나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시간에 전화가 연결됐어요. 상대는 피곤한 숨소리로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일 확인하셨죠? 저는 인사도 짧게 하고 바로 물었습니다. 말씀하신 뒷단이 정확히 뭡니까? 상대가 잠깐 멈췄습니다. 기술적으로 설명드리면 복잡해요. 저는 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복잡하게 말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전문 용어 말고 쉽게 설명드릴게요. 상대는 천천히 말을 골랐습니다. 병원에서 쓰는 AI 판독은요, 단순히 프로그램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상이 들어오고 처리되고 결과가 나오는 사이에 여러 단계가 있어요. 그 중에 마지막에 연결해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얹은 채로 상대의 말을 받아 적듯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상대가 이어 말했습니다. 거기가 막히면 앞에서 아무리 잘 돌아가도 결과가 병원 화면까지 도착을 못해요. 저는 저도 모르게 단어를 되물었습니다. 마지막 연결 과정이요. 네. 쉽게 말하면 끝부분이에요. 마지막 줄. 마지막 관문.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젯밤 로그가 떠올랐습니다. 내부 서버는 살아있는데 외부 연결만 타임아웃이 반복되던 그 줄들이요. 저는 더 낮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한 겁니까? 상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구간을 먼저 풀려고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 모서리를 두드리며 한 문장을 더 꺼냈습니다. 메일에 이번 물량이 조금 빨라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부품이 빨라진다는 뜻입니까? 상대가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웃음은 설명해야 할 게 많다는 웃음이었어요. 부품도 맞고요. 동시에 연결 과정 자체가 빨라진다는 뜻입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왜 지금 갑자기 빨라집니까? 그 질문은 사실 제 마음의 본심이었습니다. 어젯밤 새벽 3시에 멈춘 그 순간부터 저는 계속 그걸 물어보고 있었어요. 왜 하필 지금이냐? 왜 하필 우리 병원이냐? 그리고 왜 갑자기 다시 풀릴 수 있냐? 상대는 잠깐 말을 고르는 침묵을 만들었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제 불안이 더 커졌어요. 마치 답이 나쁘면 어쩌나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상대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쪽에서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국이요? 상대가 확신을 담아 말했습니다. 네. 한국 쪽에서 그 끝부분을 먼저 풀자는 큰 결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목이 마른 느낌이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물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상대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의존하는 공정과 연결이 여러 나라랑 얽혀 있는데요. 마지막에 이어붙이는 단계가 병목이 되면 아무리 앞단에서 생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병목이 풀리면 전체가 조금씩 빨라집니다. 저는 그제야 낮에 봤던 TV 자막을 떠올렸습니다. 공급망 AI 협력. 그때는 제 삶하고 상관없는 정치 뉴스라고 생각했던 문장입니다. 그 문장이 지금은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통해 사람이 하는 말이 되어 제 귀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말씀은 한국 쪽 투자나 결정 때문에 그 병목이 풀릴 수 있다는 뜻입니까? 상대가 바로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현실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결정이었는지 상세는 공개된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다 알아요. 어디가 막혔고 어디를 먼저 풀어야 하는지요. 저는 그 말을 듣자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현장이라는 단어 때문이었어요. 저도 현장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제가 다루는 건 서버와 네트워크지만 그 서버가 멈추면 응급실 현장이 먼저 흔들립니다. 상대가 말한 현장은 먼 나라의 공장일 수도 있고 물류센터일 수도 있고 포장 라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현장과 이 현장이 같은 한 줄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럼 복구 예상은요? 상대가 답했습니다. 완전한 복구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저희가 필요한 부품과 연결 프로세스 일부는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이 희망처럼 들리다가도 곧바로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너무 약했거든요. 응급실은 가능성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확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늘 가능성뿐이죠. 저는 억지로 감정을 누르고 실무적인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병원 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임시 조치가 있습니까? 상대가 몇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캐시를 비우는 방법, 우회 라우팅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방법, 특정 시간대에 요청을 분산시키는 방법. 저는 하나씩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게 다시 멈출 수도 있습니까? 상대는 그 질문에 바로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솔직해서 더 무거웠어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상대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끝부분을 안정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사무실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컴퓨터 펜 소리만 들렸고 제 심장 소리만 커진 것 같았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에 메모장을 열어 방금 들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연결 과정 뒷단, 병목, 한국 쪽 결정. 이 세 단어를 적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커서를 깜빡이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깜빡임이 마치 정말 믿을 거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밤 저는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드디어 풀릴 수 있다는 희망을 붙잡았고요. 다른 한쪽은 괜히 기대하지 말자라고 저를 밀어냈습니다. 기대는 무섭습니다. 특히 응급실이 걸린 기대는 더 무섭습니다. 기대했다가 다시 멈추면 그때는 절망이 2배가 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어젯밤 새벽 3시에 멈춘 회색 화면은 우리 병원 안에서만 생긴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끝에서 누군가가 막히는 끝을 먼저 풀자고 결정했다면 그 결정은 언젠가 이 작은 병원에도 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걸 믿고 싶었습니다. 아직은 두려웠지만 그래도 믿고 싶었어요. 전화기를 내려놓고도 저는 한동안 사무실 의자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공급사 담당자 목소리에서 뒷단이라는 단어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마지막 연결 과정이 막히면 앞단이 아무리 돌아가도 결과가 못 온다는 말이 계속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IT 담당자라서 문제를 구조로 보려고 노력합니다. 원인과 증상을 나누고 가능성과 확률을 따지고 우회로를 찾는 방식으로요. 하지만 그날 밤에는 구조보다 감정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기대가 생기면 그 기대가 무너질 때의 충격도 함께 생기니까요. 병원 안에서는 이미 균열이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낮 회의가 끝난 뒤 응급실 쪽에서 작은 말다툼이 여러 번 들렸습니다. 매건이 복도에서 다른 간호사와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AI 없으면 동선이 2배로 늘어요. 다른 간호사가 낮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환자는 오고요. 일이 줄지는 않잖아요. 매건이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매건도 알아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매건은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얼굴로 제 쪽을 한번 봤습니다. 저는 모니터 뒤에 몸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제이콥도 참을성이 얇아져 있었습니다. 제이콥은 원래도 단호한 편이지만 그 단호함은 환자를 위한 단호함이었어요. 그날은 단호함 안쪽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이콥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지금도 영상이 밀립니다. AI가 돌아오면 흐름이 살아나요. 일단 언제쯤 돌아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잠깐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말을 하면 응급실은 그 말에 기대다가 더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공급사에서 일부 구간이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이콥이 즉시 물었습니다. 가능성 말고 시간은요? 저는 고개를 젓고 말았습니다. 시간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제이콥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훨씬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이콥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제이콥의 알겠습니다는 이해가 아니라 더 강하게 버티겠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한편 재무팀은 다른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캐롤이 복도에서 저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공급사 일정 확정받았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직입니다. 캐롤은 종이를 넘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장 브래들리는 결정을 원합니다. 결정하려면 숫자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병원은 모든 부서가 지금 당장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산은 다음 분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캐롤 말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캐롤도 사람을 살리려고 숫자를 지키는 사람이니까요. 숫자를 무시하면 병원이 통째로 무너집니다. 하지만 숫자를 지키느라 환자가 무너지면 그 병원은 왜 존재하나 싶습니다. 이 모순이 제 목을 조였습니다. 저는 그날 기대가 무섭다는 감정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느꼈습니다. 기대는 달콤한데 달콤한 만큼 의존이 됩니다. 의존은 멈춤에 취약합니다. AI가 멈춘 밤을 겪고 나니 저는 어떤 약속도 쉽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으면 밤을 버틸 힘이 또 사라집니다. 결국 남는 선택지는 하나였습니다. 임기응변으로 마음을 달래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 버티는 방식이요. 저는 노트를 새로 꺼냈습니다. 종이 노트였습니다. 디지털 문서는 지워질 수 있고 메일은 묻힐 수 있지만 종이는 책상 위에 남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 맨 위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장애 시간을 적었어요. 발생 시각, 발견 시각, 응급실에 전달된 시각, 제이콥이 임시 판독으로 전환한 시각. 저는 그 다음에 응급실 영향을 적었습니다. 대기 영상 건수, 우선순위 분류 지연, 보호자 항해 발생 시각, 인력 추가 투입 여부. 제가 쓰는 문장은 짧았지만 마음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숫자를 적을수록 현실이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리된 현실은 덜 무섭습니다. 무서움이 줄어들면 다음 행동이 보입니다. 저는 대체 절차 항목도 만들었습니다. AI가 멈출 때 누가 무엇을 먼저 하는지, 매건이 어떤 순서로 환자 정보를 묶는지, 제이콥이 어떤 기준으로 영상을 우선 확인하는지, 방사선실에서 영상 전송이 지연되면 누구에게 연락하는지. 저는 관련자 이름을 하나씩 적었습니다. 매건, 제이콥, 캐롤, 원장 브래들리, 저 자신. 이렇게 적고 나니 이상하게 책임이 분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혼자 짊어지면 무너집니다. 여러 사람이 나눠지면 버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부품 목록을 적었습니다. 공급사 담당자가 말한 물량이 정확히 무엇인지, 연결 구간을 안정화하는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교체가 필요한 모듈이 어떤 규격인지, 대체 장비를 임시로라도 빌릴 수 있는지. 저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적었습니다. 모른다고 적어두면 다음날 질문이 명확해집니다. 질문이 명확하면 답도 빨라집니다. 매일 밤 저는 같은 방식으로 노트를 채웠습니다. 로그를 확인하고 장애 지속 여부를 기록하고 응급실 상황을 숫자로 묶었습니다. 매건이 힘든 표정으로 말해준 사례도 적었습니다. 보호자 항의로 안내 시간이 늘어남. 제이콥이 지친 목소리로 말한 말도 적었습니다. AI 없는 판독은 가능하지만 소모가 큼. 캐롤이 메일로 보낸 문장도 적었습니다. 예산 재배치는 근거 자료가 필요함. 저는 노트를 채우는 손이 점점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공포가 습관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습관은 감정을 눌러줍니다. 감정이 눌리면 버틸 수 있습니다. 해당 시기, 저는 뉴스를 습관처럼 더 보게 됐습니다. 원래는 정치나 경제 기사에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급망이라는 단어가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휴게실 TV를 지나칠 때마다 자막을 한 번 더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밤 의료기기 커뮤니티 메일링에서 돌던 기사 링크를 보다가 로이터 보도를 접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패키징 공장에 19조 원을 투자하고 4월 착공, 이듬해 말 완공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만 보려고 했는데 숫자 뒤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끝부분을 넓히면 막힌 흐름이 풀린다는 말이 기사 속 투자와 겹쳐 보였습니다. 뉴스는 늘 먼 곳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전혀 멀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병원 모니터가 멈추는 이유가 어쩌면 그런 끝부분의 병목과 이어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노트맨 뒤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기대는 위험하지만 기록은 무기가 된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또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멈추는 순간을 숫자로 잡아두면 다음 멈춤을 더 빨리 막을 수 있다. 누가 보면 거창한 말처럼 보이겠지만 저에게는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병원이 살아남으려면 감정이 아니라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가 있어야 원장 브래들리가 움직이고 캐롤이 예산을 움직이고 공급사가 우선순위를 조정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배운 게 아니라 딱 필요한 때에 배웠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정말로 뒷단이 풀리고 있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지 확인하는 일이요. 그리고 그 현실이 도착했을 때 제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노트북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메일함을 새로 고침했습니다. 아직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함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저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몇 주가 흘렀습니다. 그 몇 주라는 말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달력에서는 겨우 2장이 넘어갔을 뿐인데 제 몸은 몇 달을 산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출근하면 가장 먼저 노트를 펼쳤고요. 서버 로그를 열었고요. 메일함을 새로 고침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같은 순서를 반복했습니다. 매건은 여전히 뛰어다녔고 제이콥은 여전히 버텼고 캐롤은 여전히 숫자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원장 브래들리는 여전히 확정이라는 단어를 원했습니다. 저는 그 단어가 없어서 매일 목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아주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눈이 조금 녹아서 주차장 바닥이 질척거렸고 신발 밑창에 진흙이 달라붙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들고 사무실 문을 열었는데 이상하게 심장이 먼저 뛰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공기가 달랐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메일함을 열고 새로 고침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제목이 보였습니다. 확정 컨펌드 출고 일정 안내.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커피컵을 내려놓는 것도 잊었어요. 커서는 떨리는 손 따라 미세하게 흔들렸고 화면 한가운데 그 제목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클릭을 못하고 한 번 더 제목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었습니다. 혹시나 착각일까봐요. 그런데도 그대로였습니다. 메일을 열자 글줄이 길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결해서 더 믿을만해 보였습니다. 부품 및 연결 모듈 출고 확정. 예상 도착일 월 1. 추가 안내 설치 및 검증 절차 첨부. 저는 첨부 파일을 열어보다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착일이라는 숫자가 그동안 제가 적어둔 장애 시간 숫자들보다 더 크게 보였습니다. 숫자가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나 싶었습니다. 저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제이콥을 찾아야 했어요. 확정은 기술적인 단어가 아니라 현장에 숨을 한번 놓아주는 단어니까요. 응급실 쪽으로 걸어가는데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복도가 길지 않은데도 그날은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이콥은 스테이션에서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이콥은 제 표정을 보자마자 먼저 물었습니다. 뭐죠? 저는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확정 메일이 왔습니다. 제이콥 눈빛이 흔들렸어요. 제이콥이 다시 물었습니다. 진짜로요? 저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출고 확정이고 도착일도 찍혀 있습니다. 제이콥은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기쁨이라기보다 오래 참다가 겨우 내쉬는 숨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제이콥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준비하면 되겠네요. 매건도 불러야 했습니다. 매건에게는 업무가 줄어든다는 희망이 필요했어요. 저는 매건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매건, 드디어 확정이 왔습니다. 매건이 잠깐 멈춰섰습니다. 매건은 장갑 낀 손으로 제 팔을 한번 잡았어요. 확정이요? 매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도착일도 있습니다. 매건은 그 자리에서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눈가를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매건은 웃으려 했는데 웃음이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맥건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칭찬받을 일을 한 게 아닌데도 맥건이 저를 고마워하는 얼굴을 보니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저는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맥건, 저는 전달받은 걸 전달한 것뿐입니다. 맥건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날 새벽에 버텨준 게 중요했습니다. 맥건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도착일까지 남은 며칠 동안 저는 더 바빠졌습니다. 기다림이 끝나갈수록 할 일이 늘어났습니다. 설치 체크리스트를 만들고요. 네트워크 포트를 점검하고요. 장비실 온도를 확인하고요. 전원 이중화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검증 절차도 프린트해서 파일로 묶어두었습니다. 캐롤에게도 공유해야 했어요. 캐롤은 확정이라는 단어를 보면 바로 움직이는 사람이니까요. 캐롤은 메일을 보자마자 저를 불렀습니다. 이제 근거가 생겼네요. 캐롤이 말했습니다. 캐롤은 숫자와 근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기쁨도 숫자처럼 표현했습니다. 설치 비용은 일정에 맞춰 풀겠습니다. 추가 예산은 최소로 잡겠습니다. 저는 캐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는 나중에요. 지금은 실패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이 오히려 저에게는 위로였습니다. 감정 대신 목표가 있으면 무섭지 않습니다. 드디어 도착일이 됐습니다. 물류창고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 손바닥이 계속 땀에 젖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내려갈 때마다 심장이 같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자 포크리프트 소리와 종이박스 냄새가 섞여서 훅 들어왔습니다. 창고 담당 직원 마이크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 그거 맞죠? 마이크는 제가 뭘 기다리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마이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확인했어요. 드디어 왔습니다. 박스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그동안 병원 전체가 흔들렸는데 원인이 되는 해결은 이렇게 작은 상자 하나로 도착하다니요. 마이크가 커터칼을 들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뜯어볼까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뜯는 순간부터 책임이 제 손에 완전히 넘어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결국 말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들고 올라가서 장비실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마이크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박스를 밀어줬습니다. 좋아요. 근데 표정이 너무 심각합니다. 마이크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마이크, 이건 제게 그냥 부품이 아닙니다. 마이크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부품이 아니면 뭐죠? 저는 박스를 두 팔로 안아들었습니다. 상자는 가벼운데 팔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전자부품이 아니라 그동안 제가 쓴 노트의 숫자들이고요. 맥건이 새벽에 뛰어다니던 발걸음이고요. 제이콥이 AI 없이 판독하던 눈의 피로이고요. 캐롤이 회의실에서 삼키던 한숨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이름 모르는 사람들이 막히는 끝을 먼저 풀자고 결심한 결과가 이 박스 하나로 제 손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이 떨렸습니다. 장비실로 올라와 문을 닫았을 때 저는 박스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테이프가 십자 모양으로 붙어 있고 운송 라벨이 깔끔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 라벨을 보며 저는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라벨에는 도시 이름이 있고 코드가 있고 날짜가 있고 담당자 서명이 있습니다. 이 작은 글자들이 우리 병원의 골든타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커터칼을 집어들고 천천히 테이프를 잘랐습니다. 테이프가 끊어지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상자를 열자 내부 포장재가 층층이 나왔습니다. 정전기 방지 포장, 완충제, 작은 봉투들. 저는 손을 씻고 장갑을 끼고 하나씩 꺼냈습니다. 부품 번호를 확인하고요. 모델을 확인하고요. 첨부 문서에 체크리스트와 대조했습니다. 모든 게 맞았습니다. 맞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 저는 같은 번호를 2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번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에 남았습니다. 원장 브래들리가 내일 해도 된다고 말했지만 저는 오늘 하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내일로 미루면 마음이 더 불안해질 것 같았어요. 저는 장비를 연결하고 네트워크를 설정하고 설정 값을 입력했습니다. 로그에 새로운 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연결 시도. 인증 성공.
데이터 수신. 저는 그 문장들을 보는 순간 목 뒤가 뜨거워졌습니다. 테스트를 돌리는 동안 병원은 밤의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해지고요. 응급실은 여전히 움직이지만 나처럼 시끄럽지는 않았습니다. 장비실에서는 팬 소리만 일정하게 돌았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테스트 결과가 올라오는 걸 숨도 크게 못 쉬고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가 완료됐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가 완료됐습니다. 세 번째 테스트가 완료됐습니다. 중간중간 작은 경고가 떠서 제 심장이 멎을 뻔했지만 로그를 확인하니 설정 간 문제였고요. 수정하니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붙이고 손으로 얼굴을 덮었다가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모니터에는 결과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회색 화면이 아니라 숫자와 그래프와 경고 표시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너무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아마 제 목소리는 저만 들었을 겁니다. 이번엔 제발. 테스트를 마치고도 저는 바로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모니터에 정상 로그가 계속 찍히는 걸 몇 번이고 확인했어요. 연결 성공, 데이터 수신, 처리 완료. 그 문장들이 저에게는 심전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선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것만으로도 숨이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새벽 공기가 다시 병원 복도를 채울 때쯤 저는 응급실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제이콥에게 직접 말해줘야 했어요. 돌아왔다는 말은 메일보다 사람 입에서 나올 때 더 힘이 있습니다. 응급실 스테이션에는 매건이 있었고 제이콥은 차트 옆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이콥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바뀌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상입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목이 살짝 떨렸습니다. 제이콥이 커피컵을 내려놓고 아주 짧게 숨을 들이켰어요. 확실합니까? 저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테스트 3번 돌렸고 연결 구간도 정상입니다. 제이콥은 그제야 손바닥으로 이마를 한번 쓸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오늘 밤은 조금 덜 무섭겠네요. 매건도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매건이 제 팔을 잡고 물었습니다. 정말요? 저는 매건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경고도 다시 뜹니다. 매건이 그 자리에서 작은 웃음을 냈어요. 그 웃음은 활짝 웃는 웃음이 아니라 뭉친 어깨가 조금 내려가는 웃음이었습니다. 매건이 중얼거렸습니다. 살았다. 그날 낮까지는 비교적 평온했습니다. 저는 혹시 모를 변수를 잡기 위해 계속 로그를 확인했고요. 응급실 흐름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AI 시스템이 살아나자 대기 영상이 눈에 띄게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순위 표시가 뜨고 의사들이 그 표시를 참고해 다음 행동을 정했습니다. 이런 장면은 평소에는 당연한 장면이었는데 그날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함이 얼마나 비싼지 우리는 이미 값을 치렀으니까요. 그러다 밤이 왔습니다. 이상하게도 밤은 늘 같은 방식으로 오는데도 그날 밤은 공기가 달랐어요. 저는 장비실로 다시 올라가 최종 점검을 하고 응급실로 내려오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호출이 왔어요. 매건 목소리가 확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금 빨리 내려오세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매건이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뇌졸중 의심 환자 들어왔습니다. 그 말은 곧 시간이 칼이 된다는 뜻입니다. 뇌졸중은 몇 분이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그 몇 분은 시스템이 멈춰 있느냐 살아있느냐에 따라 훨씬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뛰었습니다. 복도 바닥이 미끄럽게 느껴졌고 신발 밑창이 바닥을 치는 소리가 제 심장 박동과 겹쳤습니다. 응급실 문을 열자마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소리가 커지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한 방향으로 쏠렸어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밀고 들어왔고 그 위에는 중년 남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 한쪽이 비대칭으로 굳어 있었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지 입술이 떨렸습니다. 구급대원이 빠르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발견 시간은 대략 1시간 전. 갑자기 쓰러졌고 오른쪽 팔다리 힘이 떨어졌습니다. 혈압 높고 의식은 혼미합니다. 제이콥이 바로 환자 옆으로 붙었습니다. 제이콥은 환자 눈을 확인하고 팔을 들어 반응을 봤습니다. 제이콥이 간호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CT 우선. 혈액검사 패널.
시간 기록 시작. 매건이 기록판을 들고 환자 옆으로 붙었습니다. 매건이 말했습니다. 시간 찍습니다. 지금 10분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다른 시간도 같이 떠올랐어요. 새벽 3시. 회색 화면. 타임아웃. 그때였다면 지금 이 장면이 더 흔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연결이 살아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숨이 조금 쉬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돌아가는지, 실제로 경고가 뜨는지, 이 환자의 영상에서 AI가 무엇을 잡아주는지, 그걸 눈으로 봐야 합니다. 환자가 CT로 이동하자마자 응급실 스테이션 모니터에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AI 보조 시스템이 자동으로 영상 처리를 시작했고, 화면 구석에서 처리 상태 표시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작은 표시를 보고도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움직인다. 그 단어 하나가 그날 밤 저에게는 기적이었어요. 제이콥이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제이콥은 화면을 뚫어지게 보며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매건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AI 경고 뜹니까? 제이콥이 대답 대신 손을 들어 잠깐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했습니다. 그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숨을 줄였어요. 그때 모니터에서 알림음이 났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경고음이었습니다. 화면에 표시가 떴습니다. 이상 소견 가능성. 의심 부위 강조 표시. 저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습니다. 그 경고음이 시스템이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동시에 누군가의 삶이 위험하다는 증거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경고가 뜬 덕분에 제이콥의 판단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제이콥이 바로 말했습니다. 이쪽입니다. 제이콥 손가락이 화면의 강조 표시를 짚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프로토콜대로 갑니다. 제이콥은 팀에게 지시를 쏟아냈습니다. 혈전 용해제 가능 여부 확인. 금기사항 체크. 신경과 콜. 보호자에게 설명 준비. 매건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매건은 보호자 쪽으로 달려가면서도 질문을 정리해서 짧게 묻고 바로 기록했습니다. 보호자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까까진 괜찮았어요. 갑자기 쓰러졌어요. 매건은 목소리를 낮추고 단어를 또렷하게 골라 말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중요합니다. 의사팀이 빠르게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보호자의 얼굴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얼굴이 제 기억에 박혔습니다. 그 얼굴은 어쩌면 제가 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주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였으니까요. 처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사들이 움직였고 간호사들이 움직였고 약이 준비되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시간 기록이 계속 찍혔습니다. 몇 분이 지나는 동안 저는 제 몸이 조용히 떨리는 걸 느꼈어요. 내가 지금 떨 이유가 있나? 저는 환자를 직접 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사기를 잡지 않았고 약을 투여하지 않았고 환자의 호흡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멈춤과 연결을 제가 봤기 때문입니다. 연결이 끊기면 무엇이 무너지는지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간신히, 정말 간신히 시간을 맞췄습니다. 제이콥이 처치 후에 짧게 숨을 내쉬었고 매건은 그제야 어깨를 한 번 크게 내렸습니다. 보호자는 울음이 터져나왔고 그 울음 속에는 공포와 감사와 아직 남아있는 불확실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이콥이 보호자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경과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넘겼습니다. 보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슬쩍 뒤로 물러났습니다. 제가 거기 서 있으면 뭔가 공을 가로채는 느낌이 들까 봐요. 그 공은 제 것이 아닙니다. 그 공은 현장의 사람들 것이고 환자의 것이고 보호자의 것입니다. 저는 다만 보이지 않는 다리 하나를 다시 놓았을 뿐이에요. 퇴근길 주차장에 도착했는데도 저는 차 문을 바로 열지 못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병원 건물이 보였고 그 불빛이 눈에 조금 번졌습니다.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영웅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멈추지 않게 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결심이 끝부분을 붙잡아줬고 저는 그 연결 위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제가 그날 깨달은 건 이거였습니다.
골든타임을 살린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골든타임을 살린 건 연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한 병원의 노력만으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먼 곳에서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래 버텨야 만들어지는 겁니다. 뇌졸중 환자 처치가 끝난 뒤에도 저는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스테이션을 떠나 복도로 나오는데 발걸음이 바닥에 닿는 감각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성공했다는 안도감이 아니라 방금 일어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긴장감이 더 컸습니다. 매건은 잠깐 숨을 돌리며 제이콥에게 물을 건넸고 제이콥은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눈을 감았습니다. 제이콥의 눈꺼풀이 내려가는 순간 제이콥이 얼마나 많은 장면을 견뎌왔는지 떠올랐습니다. AI가 멈췄던 기간 동안 제이콥은 눈으로 버텼고 매건은 발로 버텼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버텼고요. 각자 버틴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더 슬펐습니다. 버텨야만 했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장비실로 올라가 다시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정상이라는 표시가 줄줄이 이어졌고 경고 없이 처리 완료가 찍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로그를 보면 좋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른 감정이 섞였습니다. 안도감, 감사, 그리고 죄책감. 멈춘 시스템 앞에서 보호자 얼굴을 피하고 싶었던 기억이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그 기억을 밀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밀어내면 다시 같은 실수를 할 것 같았습니다. 대신 노트에 적었습니다. 환자 도착 시각, AI 경고 시각, 의사결정 시각, 처치 시작 시각, 보호자 안내 시각. 숫자는 차갑지만 차가운 숫자가 사람을 살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이제 인정합니다. 새벽을 넘기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병원은 겉보기에는 다시 평소처럼 돌아갔어요. 응급실은 계속 바빴고 환자는 계속 왔고 불만도 계속 생겼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평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TV 자막이 눈에 걸리고 휴대폰 알림이 울릴 때마다 손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전에는 정치기사 알림을 꺼두고 살았는데 그 시기부터는 꺼두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공급망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남의 단어가 아니었으니까요.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집에서 커피를 내리고 출근 준비를 하던 시간이었어요.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푸시 알림이 화면에 떴습니다. 속보 이재명 다카이치 경제안보공급망 AI 협력 강화. 저는 화면을 한번 보고 손이 멈췄습니다. 뉴스를 보며 멈춰 선 적은 별로 없었어요. 정치 뉴스는 늘 말이 크고 제 삶은 늘 작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공급망이라는 단어가 무역이나 관세로만 읽히지 않았습니다. 공급망이라는 단어 뒤에 얼굴이 붙어서 떠올랐습니다. 응급실에서 울던 보호자 얼굴이었습니다. 제이콥이 화면을 짚던 손이었습니다. 매건이 기록판을 붙잡고 뛰던 어깨였습니다. 그리고 제 노트에 적힌 시각과 숫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알림 제목을 다시 읽었습니다. 협력 강화. 말은 간단한데 그 말이 지나가는 길은 복잡합니다. 국가와 국가가 악수하는 장면은 뉴스의 한 컷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건 수많은 사람 손이잖아요. 공장 라인에서 체크하는 손, 물류창고에서 박스를 올리는 손, 항공 화물 서류를 처리하는 손, 연결 구간을 설계하고 테스트하는 손. 저는 그 손들이 모두 끝부분을 붙잡는 손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붙잡는 끝이 중서부 시골병원 응급실 모니터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이 무섭고도 놀라웠습니다. 출근길 차 안에서 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진행자가 비슷한 뉴스를 짧게 언급했습니다. 저는 라디오 볼륨을 조금 올렸어요. 평소 같으면 정치 얘기가 길어지기 전에 채널을 돌렸을 텐데 그날은 끝까지 들었습니다. 진행자는 경제 안보를 말했고 반도체를 말했고 AI를 말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다른 단어로 바꿔들었습니다. 경제 안보는 멈추지 않게 하는 것이었고요. 반도체는 응급실 화면이 얼지 않게 하는 것이었고요. AI 협력은 몇 분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바꿔들으니 뉴스가 갑자기 가까워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장비실이 아니라 제자리로 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메일 작성창을 열었습니다. 수신자는 공급사 담당자였습니다. 이메일 제목을 적는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감사하다고만 쓰기에는 이 일이 너무 컸습니다. 칭찬을 늘어놓기에는 상대도 한 사람이고 상대 뒤에는 더 많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결국 가장 솔직한 문장부터 썼습니다. 당신이 말한 뒷단 덕분에 우리 병원은 오늘 한 사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문장을 적고 나서도 저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문장이 너무 감정적일까봐 걱정도 됐습니다. 업무 메일에 감정을 넣는 걸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숨기면 이 연결의 의미가 다시 숫자로만 축소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장을 조금 더 붙였습니다. AI 시스템이 멈췄던 기간 동안 응급실은 임시 절차로 버텼습니다. 복구 이후 뇌졸중 의심 환자 처치에서 AI 경고와 우선순위 표시가 실제로 도움이 됐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공급망은 뉴스 단어가 아니라 사람 얼굴과 시간 기록입니다. 안정화에 관여한 모든 팀에 감사 인사를 전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손이 마지막 한 줄을 더 적고 있었습니다. 다시 멈추지 않게 만드는 일의 가치를 이 병원은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보내기 버튼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메일 한 통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메일 한 통이 누군가를 다시 버티게 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창밖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주차장에는 환자 가족들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고 휠체어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인데 제 눈에는 예전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많은 연결 위에 놓여 있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짧게 인사했습니다. 끝부분을 붙잡아준 사람들, 막힌 흐름을 풀어준 사람들, 뉴스 한 줄로 끝나도 손으로 일하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한국이라는 이름에 대해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급사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메일함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답장이 빨리 올 거라고 기대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보내고 나니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사람을 살린 현장에서는 소리가 크고 감정도 크고 몸도 바쁘게 움직이는데요. 제가 하는 일은 늘 조용히 끝나잖아요. 케이블이 연결되고 로그가 정상으로 찍히면 아무도 박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허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점심 무렵이었어요. 메일 알림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저는 순간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보낸 사람은 같은 담당자였고 제목은 짧았습니다. 레이 감사합니다. 저는 클릭을 했습니다. 본문은 길지 않았습니다. 다행입니다. 그게 우리가 일하는 이유니까요. 정말 그 한 문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몸 어딘가에서 열이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감동을 잘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 문장은 자랑도 아니고 변명도 아니고 거래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이유라는 말 안에 누군가의 삶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일하는 이유니까요. 한 번 적고 다시 한 번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이 너무 가벼워 보일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가벼워 보이는 문장이 실제로는 가장 무거운 문장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을 떠올리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전에 저는 한국을 거의 기술 뉴스 속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빠른 인터넷, 큰 기업, 반도체. 그런 이미지들이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겪은 한국은 자랑이 아니라 책임 쪽에 더 가까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을 먼저 붙잡는 태도였습니다. 마지막에 연결해주는 과정, 아무도 잘 보지 않는 끝부분을 먼저 풀어버리는 선택이요. 저는 제이콥과 커피를 마실 기회가 생겼을 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이콥은 쉬는 시간이 거의 없어서 커피 한 잔도 사치처럼 마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날은 드물게 스테이션이 잠깐 정리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종이컵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제이콥, 요즘 뉴스 보십니까? 제이콥이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정치 뉴스요? 저는 잘 안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공급망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제이콥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왜요? 저는 제 노트에서 몇 장을 넘겨 날짜와 시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보세요. AI가 멈춘 시각, 복구 시각, 그리고 그 뇌졸중 환자 처치 시각입니다. 제이콥은 잠깐 노트를 바라봤습니다. 제이콥은 숫자를 보는 눈이 빠른 사람이라 금방 의미를 잡아냈습니다. 이게 모두 연결이라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그동안 기술을 장비로만 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기술이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이콥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태도요?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멈추지 않게 하겠다는 태도요. 제이콥은 커피컵을 내려놓고 잠깐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 태도가 없으면 우리 같은 곳은 더 먼저 무너집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이콥은 이어 말했습니다. 이런 작은 병원은 늘 마지막 순서잖아요. 큰 도시 큰 병원부터 해결되고 우리는 늘 그 다음입니다. 제이콥 말이 너무 솔직해서 저는 잠깐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씁쓸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에 저는 확신을 하나 더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늘 마지막이라면 누군가가 끝부분을 책임지는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은 결국 우리 같은 곳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메건과도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메건은 그날도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메건이 말했습니다. 이제 AI 경고음 들리면요. 예전에는 그냥 업무 신호였는데 요즘은 살아있다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소리. 연결이 살아있다는 소리. 그게 곧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소리였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또 한 번 뉴스를 봤습니다. 같은 문장들이 흘러갔습니다. 경제안보, 공급망, AI 협력. 저는 이제 그 문장을 읽을 때 장면이 같이 떠오릅니다. 회의실에서 원장 브래들리가 묻던 질문. 교체하면 얼마야? 캐롤이 한숨 쉬며 말하던 현실. 다음 분기 예산을 다시 짜야 합니다. 제이콥이 테이블을 누르며 말하던 진실. 시간이요. 사람 목숨으로 계산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새벽 응급실에서 울던 보호자 얼굴. 저는 그 모든 장면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급망은 무역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공급망은 사람을 살리는 시간의 달이었습니다. 뉴스 한 줄로 끝나는 국가 간 협력도 실제로는 누군가의 야근과 책임과 선택으로 굴러갑니다. 그 선택이 보이지 않는 곳을 먼저 붙잡을 때 그 결과는 아주 멀리까지 도착합니다. 미국 중서부의 작은 병원 응급실까지요. 저는 이제 반도체를 숫자로만 보지 않습니다. 가격이 오르내리는 그래프나 투자 규모 같은 것만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끝부분을 책임져서 사람을 살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돈이나 기술 자랑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뉴스 한 줄로 끝나도 누군가는 마지막 연결을 붙잡는 태도요. 마지막으로 저는 제자리에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다음에 시스템이 흔들릴 때 저는 더 빨리 움직일 겁니다. 기대를 무서워하기보다 기록으로 버티고 근거로 설득하고 연결을 지킬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게 됐으니까요. 제가 하는 일이 단순히 서버를 살리는 일이 아니라 어딘가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이유도 사실 딱 하나입니다. 뉴스 속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제 현실이 된 순간을 저 같은 사람들도 겪고 있다는 걸 전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한국은 여행지일 수도 있고 드라마 속 배경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게 한국은 보이지 않는 끝을 먼저 책임져서 미국 시골 응급실의 한 사람을 놓치지 않게 만든 나라로 남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 새벽 3시의 회색 화면을 떠올릴 때마다 다른 장면도 함께 떠올립니다. 물류창고에서 작은 박스를 건네봤던 순간, 테이프를 자르던 소리, 로그에 찍히던 연결 성공, 응급실에서 울음과 숨과 발걸음이 뒤섞이던 순간, 그리고 메일함에 도착한 한 문장. 그게 우리가 일하는 이유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해외에서의 감동 사연이 더 궁금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으로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